낡은 아파트에 초인종이 울렸을 때 유라는 잠시도 의심하지 않았다. 평범한 오후, 택배나 윗집의 안내문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낯선 긴 생머리의 여자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선을 넘어선 광기를 띠고 있었고 유라를 향해 사나운 짐승처럼 돌진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유라의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벽에 걸린 행복한 가족사진 액자들을 하나씩 떼어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유리와 나무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왜 그러세요? 유라가 겨우 입을 떼기도 전에 여자는 유라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위로 세차게 잡아당겼다. 머리뿌리부터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통증, 얼굴이 허공으로 끌려 올라가는 듯한 절망감. 여자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는 무표정으로 유라의 머리를 움켜쥔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 같은 게 감히? 그 순간 유라는 깨달았다. 이 여자가 바로 남편 김도윤의 과거, 그 악몽 같은 그림자라는 것을. 강도윤은 유라보다 3살 많았고 늘 조용하고 성실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인 그는 카페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대학을 다녔다. 잘생긴 외모와 착한 성격 덕분에 그가 일하던 카페에는 여자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그 카페는 마침 유라가 다니던 합기도 도장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훈련 쉬는 시간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그의 옆모습은 묘하게 유라의 기억에 박혔다. 그때 도윤의 곁을 맴돌던 여자가 강서연이었다. 대기업 강 회장의 딸로 태어나 부유했고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만 했던 여자. 소문은 무성했다. 서연은 거의 강제로 도윤을 사귀게 만들었으며 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신 내주며 경제적으로 올감했다고 했다. 도윤은 그 시절을 회상할 때마다 몸을 움찔거렸다. 그땐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는 늘 그 짧은 한마디로 모든 고통을 정리했다. 서연의 집착은 스토킹 수준에 이르렀고 도윤은 도망치듯 관계를 끝냈다. 서연의 아버지, 강 회장의 권력 때문에 주변인들조차 서연을 피했다. 결국 서연은 해외 유학을 떠났다는 소문과 함께 사라졌고 도윤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 즈음 유라와 도윤은 연애를 시작했다. 가족이 없던 도윤에게 유라가 가족이 되어주었다. 유라가 합기도 지도자 공부를 하고 도윤의 취업을 뒷바라지하며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10년을 함께하며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유라는 도장을 차렸으며 도윤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자랑이었다. 유라는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광기의 여자가 집으로 난입해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동안 유라는 현실 감각을 잃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져 깨진 액자와 아이 사진들을 짓밟으며 유라에게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몇 달 전부터 너희 남편 나랑 다시 만나고 있거든. 유라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도윤은 외박 한 번 없이 제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왔고 유라의 눈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은 경멸하는 시선으로 유라를 내려다보더니 이제 그만 이혼해라라는 선고를 남기고 유유히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바닥에는 산산조각 난 도윤의 웃는 얼굴과 가족의 추억이 흩어져 있었다.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유라의 부은 눈과 떨리는 손을 보고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무슨 일 있었어? 였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을 피하다 결국 도윤의 제안으로 아이들을 장모님께 맡기고 밤바다로 향했다. 그곳에서 유라가 모든 것을 털어놓자 도윤은 놀라지 않았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다.
회사 월급만으로는 집 대출은커녕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생활고 속에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서연에게 연락이 왔다고. 잠시 흔들렸지만 오래된 감정은 아니었고 이미 정리했으며 가정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그 말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유라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말을 붙잡고 싶었다. 유라는 눈을 감고 한바탕 쏟아낸 눈물 속에 모든 것을 묻어버리기로 했다.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아이를 챙겨 나가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유라는 안심했다. 그러나 항상 회사 쉬는 시간에 오던 도윤의 연락은 하루 종일 오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어 유라가 직접 아이 하원을 시켰고 도윤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그의 회사에 전화했을 때 들려온 대답은 유라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이미 퇴사하셨는데요? 도윤에게 전화하면 벨이 울리기도 전에 바로 끊겼다. 유라가 집요하게 전화를 시도하던 중 잠시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더 이상 힘들다. 나 죽은 셈 치고 잊어줘. 이혼 서류 우편으로 보냈어. 손에 쥔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듯했다. 며칠 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아 유라는 결국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갔다. 그곳에서 유라는 도윤을 마주했다. 도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련된 모습이었다. 옷, 시계, 구두, 과장, 월급으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명품 브랜드들. 그리고 도윤은 전 여자친구 강서연의 고급 외제차에서 내렸다. 법정 앞에서 유라가 그를 붙잡고 이유를 알려달라고 애원하자 도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돈 때문이야. 빈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 다시 자유롭고 싶어. 도윤은 마지막으로 담배를 물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서연의 차가 그들 앞에 멈춰섰고 도윤은 그 차를 타고 유라를 뒤로 한 채 떠났다. 유라는 그 자리에 서서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숙려 기간 동안 유라는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발악했다. 서연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인터넷에 익명으로 서연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모든 게시글은 올라가자마자 삭제되었다. 며칠 후 유라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 회장의 비서라고 했다. 더 이상 회장님 따님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말과 함께 유라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다. 경로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유라는 울면서 서연의 SNS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도윤과 함께한 해외여행, 파티, 호화 숙소 사진들이 넘쳐났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도윤은 모든 재산을 유라에게 주고 떠났다. 아이는 매일 밤 아빠를 찾으며 울었고 유라는 하루하루 무너져갔다. 그녀는 슬픔이 분노로 바뀌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기에 매일 밤 서연의 SNS를 들여다보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라는 도윤이 사진마다 이상한 손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손가락, 두 손가락, 동그라미 순간 유라는 예전에 본 구조 신호에 대한 글을 떠올렸다. 검색해보니 그것은 정확히 S 신호였다. 도윤은 도움이 필요했다. 도윤이 예전에 쓰던 노트북을 열자 자동 로그인 상태였다. 유라가 휴대폰 위치 추적 기능을 켠 순간 도윤의 위치가 서연의 별장으로 추측되는 곳에 표시되었다. 유라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다. 근처 파출소에 들러 상황을 설명하고 동행을 요청했지만 경찰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유라와 함께 가주었다. 별장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서연은 오히려 당당하게 유라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도윤은 그 옆에 멀쩡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마치 말하지 말라고 울부짖는 듯한 절박함이 스며 있었다. 유라는 며칠 동안 별장 근처 모텔방을 잡고 감시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검은 승합차가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고 수상함을 감지했다. 별장은 생각보다 허술했다. 창문 하나에 자물쇠가 고장 나 있었고 유라는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어 침입했다. 별장의 지하는 차갑고 축축한 냄새로 가득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음악과 남녀의 웃음소리가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유라가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는 화려한 룸 형태의 공간이 펼쳐졌다. 소파에는 남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끝에는 속옷만 걸친 채 의자에 묶여있는 도윤이 있었다. 상처투성이의 몸, 초점 없는 눈. 유라가 도윤에게 달려가려던 순간 조명이 켜졌다. 그 찰나의 어둠 속에서 서연이 나타났다. 오랜만이네. 반가워. 그 말과 함께 뒤에서 누군가 유라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모든 것이 까맣게 꺼졌다. 유라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의자에 묶여 있었다. 앞에는 수술대처럼 생긴 침대. 그 위에는 도윤이 누워 있었고 서연은 주사약을 손에 들고 있었다. 서연은 도윤의 피를 뽑고 약물을 투입했으며 유리병의 붉은 액체가 점점 차올랐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마취인지 약물인지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유라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이었다. 옆에는 검은 가방과 메모가 놓여 있었다. 다시 오면 너랑 내 아이 모두 끝이야. 유라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 이 일은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 한다고 누군가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노트북으로 도윤을 다시 추적했을 때 미치는 해변가였다. 나쁜 예감이 온몸을 파고들었다. 도착한 곳은 텅 빈 밤의 모래사장. 바람만이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곳에서 유라는 액정이 산산조각 난 도윤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직감적으로 느꼈다. 도윤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라는 경찰에 신고하며 애원했다. 전 남편이라도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제발 찾아달라고. 하지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강도윤의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다. 남편 도윤이 실종된 지 꼬박 1년. 유라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바다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고 아이는 조금씩 현실에 적응했지만 유라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다. 유라가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을 때 화면은 아무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문틈 아래로 하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다. 봉투에는 유라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봉투 속에는 종이 한 장과 함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익숙하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윤이야. 유라의 숨이 멎었다. 단 한마디였지만 분명 남편 도윤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떨렸고 급하게 녹음한 듯했다. 찾지 마. 서연, 그 집 아직 나 살아있어. 하지만 너까지 오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이 세게 두드려졌다. 유라는 반사적으로 아이 방으로 뛰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현관 쪽에서 뚜벅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또다시 증거가 너무 모호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유라는 오히려 확신을 얻었다. 도윤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며 필사적으로 생존하고 있다. 며칠 뒤 도윤이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알림이 떴다. 새로운 로그인 감지됨.
위치는 강서연이 소유한 건물 하서연 재단 사옥 지하였다. 유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별장만 의심했을 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녀의 재단 건물 지하 시설은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유라는 도윤의 포털 계정 나만 보기 폴더를 뒤지다가 잠겨있던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비밀번호를 넣자 영상 하나가 재생됐다. 영상 속 도윤은 피투성이 얼굴이었다. 한쪽 눈은 부어오르고 입술은 찢어져 있었다. 영상의 한 남자가 다가와 도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곧바로 팝업창 하나가 떴다. 접속 종료됨, 외부에서 강제 차단됨. 누군가 도윤의 계정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유라는 재단 직원 리스트를 뒤졌다. 영상에 나온 남자 얼굴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이름은 하윤철. 도윤 실종 직전 서연과 함께 찍힌 파티 사진들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뒤에 서 있던 남자. 그는 강 회장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소문이 돌던 서연의 비서였다. 유라는 재단 비리가 몇 달 전부터 기사에 잠깐씩 뜨더니 금방 삭제된 일을 떠올렸다. 도윤이 그 비리를 알게 된 경위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도윤은 단순한 구속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에 이용되고 있었다. 유라는 도윤의 위치가 잡힐 때마다 추적했지만 신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재워놓고 노트북을 켜자 도윤의 위치가 갑자기 5초 동안만 잡혔다. 그 좌표를 캡처한 순간 불이 꺼졌다. 집 전체가 정전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유라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그만해.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유라가 창밖을 바라보니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지난번 별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차. 유라는 아이들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다. 그 밤 이후 유라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몸을 피했다. 며칠 뒤 유라는 용기를 내어 도윤의 옛 회사 건물을 다시 살폈다. 도윤은 퇴사했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퇴직 처리 기록이 없었다. 회사 인사팀 직원 한 명이 유라를 알아보고 작은 메모를 건네고 사라졌다.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과장님, 그 재단 일이랑 얽혔어요. 지하 3층 그 방을 찾으세요. 밤 11시 재단 건물 뒤편 주차장. 유라는 경비 교대 시간을 노렸다. 카메라 사각지대를 이용해 울타리 아래 좁은 공간을 기어들어가 지하 환기구로 몸을 밀어 넣었다. 안쪽은 좁고 습했지만 유라는 숨을 참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하층 복도는 병원 같은 소독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카드를 찍어야 하는 문 앞에서 우연히 경비가 지나가며 문을 열었다. 유라는 그 틈을 노려 문 사이를 빠르게 통과했다. 그리고 지하 3층 끝에서 남다른 분위기의 문 하나가 보였다. 바닥에 희미하게 지워진 출입 금지 표시.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붉은빛. 심장이 요동쳤다. 그곳이 도윤이 있는 곳임을 직감했다. 유라가 문을 열자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면은 전부 흰색 타일로 된 수술실 같은 공간. 그리고 그 방 중앙에 철제 침대, 주사기, 각종 링거,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도윤이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호흡은 살아 있었다. 몸에는 수십 개의 멍과 주사 자국, 팔에는 링거와 피를 뽑아낸 흔적이 가득했다. 마치 실험체처럼 유라는 다리가 풀릴 듯 주저앉았지만 울음을 참고 도윤에게 다가섰다. 그때 도윤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유라를 알아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입술이 떨리며 소리 없는 말이 입 모양으로 새어나왔다. 도망쳐. 그 말과 동시에 문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서연이 아니었다. 그 남자 회장의 그림자, 하윤철이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나는 표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마취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하윤철이 주사기를 꽂으려 하는 순간 유라는 반사적으로 몸을 굴렸다. 바닥에 떨어진 금속 트레이를 집어 하윤철의 얼굴 쪽으로 던지고 한 번의 거리를 좁혀 그의 손목을 꺾었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유라는 그 주사기를 집어 하윤철의 다리에 꽂았다. 하윤철이 괴로워하며 바닥에 뒹구는 틈을 타 유라는 도윤의 링거를 뽑아냈다. 당장이라도 업고 나가고 싶었지만 도윤은 몸을 가누지 못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도윤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우리를 둘러싼 경보음과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들이 이곳이 함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릴 잡기 위해 준비된 덫이었다. 경보가 울리자 환풍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윤철은 어지러워하는 얼굴로 일어나 벽에 달린 스위치 하나를 눌렀다. 바로 그 순간 지하복도 전체가 붉은 조명으로 변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강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이네. 또 왔네? 도발적이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느껴지는 웃음소리. 이번엔 둘 다 못 나가. 그냥 같이 없어져. 폭발 경보음이 울렸다. 지하 시설 전체가 자폭 모드로 전환된 것이다. 연기가 점점 더 짙어졌고 도윤은 기침을 하며 몸을 떨었다. 유라는 도윤을 부축해 일으켰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비틀거리는 도윤을 끌어안고 진입했던 환기구 쪽으로 달렸다. 뒤에서 하윤철이 무거운 몸을 이끌며 외쳤다. 넌 절대 못 구해. 그 남자는 이미. 그 말 끝에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폭발, 빛과 먼지, 파편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고 유라는 도윤을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이 하얗게 사라졌다. 유라가 눈을 떴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흐릿했고 몸 곳곳이 아팠다. 창밖은 새벽, 병원 복도는 고요했다. 그리고 그 옆 침대, 산소호흡기에 의지에 누워있는 도윤이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기적입니다. 지하 폭발 사고에서 살아남은 게. 하지만 도윤은 깨어나지 못했다. 식물인간 상태. 그리고 병실문 앞에는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놀랍게도 폭발 사고는 뉴스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입을 막혀 있었고 재단은 이미 회사명까지 바꿔 사라졌다. 강서연도 하윤철도 행방불명이었다. 모든 증거는 지워졌다. 남편만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는 채로 이 모든 진실을 품고 누워 있었다. 유라는 도윤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반드시 밝혀낼게. 이렇게 만든 사람들 다 끌어낼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딱 한 번. 도윤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싸우고 있었다. 도윤이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던 어느 날 병원 보안실에서 유라에게 연락이 왔다. 도윤의 직장 동료라며 면회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유라는 불안감을 안고 면회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의 눈빛은 극도의 공포를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도윤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도윤 씨에게 목숨을 비쳤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우린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유라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가 남편이 실험체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라고 묻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은 모두 과거 강 회장의 비밀 별장 실험실에서 강제로 투입되었던 실험 대상자들이었다. 도윤은 그들에게 비밀리에 경로를 알려주고 연구진의 교대 시간과 경비 패턴을 분석해 몇몇에게 탈출 루트를 제공해준 구원자였던 것이다. 지금 이 문이 열릴 때가 유일한 기회예요.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나가요. 도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도움으로 살아남은 도망자들 중 회장의 추격에 희생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3명만이 유라 앞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재단 건물이 폭발했다는 뉴스를 듣고 위험을 무릅쓴 채 도윤이 살아있음을 직감하고 이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도윤 씨는 우리를 살리려 했어요. 본인은 실험체가 아니었는데도 위험을 알면서 도와줬습니다. 도윤의 과거 행동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을 결집시켜 거대한 진실을 파헤칠 핵심 세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이 유라에게 건넨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별장 실험실은 회장의 여러 실험 중 하나일 뿐이었고 도망칠 때 하나의 표식을 발견했다고 했다. B동 별장이었다면 최소 A동, C동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프로젝트는 별장 하나가 무너지는 것으로 끝날 규모가 아니었다. 유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남편이 깨어나기 전까지 내가 먼저 이 지옥의 문을 열어보겠어요. 유라는 그들과 함께 강 회장과 서연이 만들어온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마주한 3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옥을 살아남은 이들이었다. 박준혁 전직 소방관, 강인한 체력과 빠른 판단력을 지녔으나 큰 화재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뒤 실험 대상으로 납치되었다. 도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이수아 의대생, 실험 효과 분석용, 지적 체계 실험체로 납치되었다. 그녀는 약물의 종류, 투약 방식, 부작용의 상세 기록을 연구진 컴퓨터에서 발견했고 도윤의 도움을 받아 외부 SSD에 증거 파일을 옮겨 숨겨 가지고 있었다. 최강호 강 회장의 운전기사, 연구소 내부 운반을 담당했으나 실험의 잔혹성을 보고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그는 회장의 비밀 이동 경로, 하윤철의 심부름, 그리고 실험시설이 총 3곳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3사람은 도윤에게 받은 도움을 보답하기 위해 유라 앞에 섰다. 그들은 이제 유라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될 터였다. 며칠 후 도윤의 손가락이 움직였고 마침내 의식이 돌아왔다. 유라는 그의 손을 잡고 울먹였고 도윤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조력자 3사람도 함께였다. 도윤은 서연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거리를 두려 했다. 그녀의 관심은 너무 빠르고 너무 깊었다. 그녀는 도윤이 일하는 곳, 운동하는 곳, 퇴근길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그녀의 관심은 이미 강박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가 거절하자 서연은 곧바로 유라와 아이를 언급했다. 지키고 싶으면 나를 화나게 하지 마.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고 도윤은 공포에 시달리며 억지로 몇 차례 그녀를 만나야 했다. 그는 관계를 끝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최후 통첩을 건넨 날 서연은 그의 집까지 찾아와 폭언과 난동을 부렸다. 그날 이후 도윤은 서연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유라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거짓말을 택했다. 잠시 흔들렸던 것뿐이야. 난 너밖에 없어. 유라는 울면서 그를 안았고 도윤은 그 품에서 죄책감으로 숨도 쉬기 힘들었다. 도윤은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더 이상 만나줄 수 없어. 끝내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요. 월요일에 정리하죠. 서연과 정리하기로 약속한 그날
도윤은 약속 장소에서 서연과 강 회장이 함께 앉아있는 광경을 보았고 숨이 막혔다. 강 회장은 담담하면서도 잔인했다. 서연이랑 결혼하지. 농담이라고 생각한 도윤에게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의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기존의 결혼은 정리해야지. 도윤이 단호하게 고개를 젓자 회장의 표정은 싸늘하게 변했다. 네 아내 네 아이 감당할 수 있을까? 회장이 보여준 휴대전화 화면에는 유라가 도장에서 나오는 모습, 아이를 등에 업고 산책하는 모습, 집 주소와 동선, 가족 정보가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전신이 얼어붙었다. 그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거의 정신이 나가 있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깔끔하게 처리되었지만 도윤에게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폭력적인 굴복이었다. 이혼 후에도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 서연은 도윤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은 광적인 애착과 파괴적 통제로 변질되어 있었다. 도윤은 그 집에서 하루하루 지옥을 살았다.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유라와 아이가 위험해질까 두려워.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혼이 끝난 후 강 회장은 도윤을 불러 별장으로 가라고 명했다. 서연과 함께 프로젝트를 도우라는 것이었다. 그 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은 없었지만 도윤은 그곳이 별장이 아니라 인간을 이용한 잔혹한 실험장임을 감지했다. 서연과 회장은 프로젝트 방법, 통제 방식, 실험체 운용 문제로 끊임없이 싸웠다. 서연은 도윤만은 절대 실험에 넣지 못하게 했고 회장은 그녀의 집착을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은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도윤이 물었을 때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다. 쓸모가 있으면 인간이고 없으면 폐기물이지. 도윤은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몰래 탈출 경로를 알려주었고 CCTV 사각을 이용해 지하 통로까지 안내하며 탈출을 도왔다. 하지만 며칠 뒤 그가 도운 사람들이 모두 지역 경계 밖에서 회장의 사람들에게 처형되었다는 진실을 마주했다. 내가 그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도윤은 절망했다. 도윤 씨, 우린 살아있어요. 당신 덕분에. 그들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떴다.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다행이다. 도윤은 수차례 실험체들을 돕는 과정에서 연구진의 의심을 샀고 결국 하윤철의 경계 속의 마지막 탈출자를 빼돌리려다 발각되어 실험체 27호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날 투약된 약물은 정신신경계 조작용 중간체였다. 약에 취해 몽롱한 상태에서 도윤은 어느 날 서연과 하윤철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서연이 하윤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 하윤철이 회장은 널 도구로 쓴다며 분노하는 소리. 도윤의 머리는 터질 듯 아파왔다. 서연이 자신을 돕던 모든 이유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광적인 애착과 파괴적 욕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모든 걸 회장에게 고발해 이 지옥 같은 실험을 끝내려 했고 하윤철에게 협박했다. 내가 본 것 전부 회장에게 말할 거야. 당신과 서연 둘 다 숨길 수 없을 거야. 그 말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날 밤 도윤은 연구진에게 제압되어 재단 지하 3층 전신 구속실에 던져졌다. 도윤은 떨리는 눈으로 유라를 보며 미안해라고 말했고 유라의 눈물이 그의 손에 떨어졌다. 이제 됐어. 당신 살아있잖아. 우리가 같이 끝내면 돼. 그 순간 조력자 세 사람도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하윤철은 젊은 시절 어둠 속에서 일하며 자신의 친딸 서연이 그런 세계에 물들지 않길 바랐다. 그래서 강 회장이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서연을 회장의 친딸로 바꿔치기 했다. 서연은 회장의 보호 아래 성장했지만 진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회장은 자신을 재산이자 도구로 대했다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서연의 내면은 뒤틀렸고 회장도 신부 하윤철도 그 세 개의 모두가 그녀의 혐오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차갑고 잔혹한 행동들 뒤에는 단 하나만큼은 진심이었다. 바로 강도윤을 향한 비틀린 사랑이었다. 서연은 프로젝트의 위험을 알았기에 도윤을 결코 끌어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회장이 서연을 몰래 감시하며 도윤의 존재를 파악했고 그를 실험체 27호로 강제로 끌어들였다. 서연은 분노했고 복수의 계획을 완전히 굳혔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단순한 살인이 아닌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완전한 파괴였다. 회장은 서연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먼저 읽어냈다. 그는 서연의 반란을 눈치채고 그녀를 감시하던 중 하윤철이 서연의 친부라는 사실까지 파악했다. 서연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한 회장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하윤철을 희생양으로 만들기로 했다. 연구소 전체가 폭발하던 날 서연의 함정에 걸린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회장이 더 일찍 빠져나갔고 서연과 하윤철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하윤철이 사망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회장은 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유라에게 은밀히 접촉했다. 유라의 병실 문이 열리고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과 냉혹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내게는 서연을 제거할 명분이 필요하오. 당신에게는 안전과 정의가 필요하겠지. 유라의 제안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서연을 제거하면 당신은 국가와의 거래도 다시 이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해지죠.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둘의 공조는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지만 목적만큼은 명확했다. 강 회장은 병실의 문턱을 넘어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한 듯 보였지만 눈빛에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시킬 수 있는 냉혹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도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를 마주했다. 회장의 손에 들린 서류는 공조의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아. 그 아이를 제거해야만 내가 구축한 모든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지. 당신에게는 남편의 안전과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것이오. 우리의 목적은 달라도 방향은 잠정적으로 일치하니까. 유라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제 남편은 이제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당신의 복잡한 시스템이나 국가와의 거래는 관심 없습니다. 단 하나, 서연을 잡고 이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제 조건입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유라는 자신이 혐오하는 괴물과 손을 잡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복수와 생존을 위한 뼈가 시릴 만큼 차가운 동맹이었다. 공조 체제는 신속하게 가동되었다. 유라는 강 회장에게 이수아가 숨기고 있던 외부 SSD와 최강호가 알고 있는 비밀 이동 경로 정보를 제공했고 회장은 그 대가로 최첨단 보안 장비와 추적 인력을 붙여주었다. 도윤의 병실은 회장의 사설 경호팀이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상 유라와 도윤을 감시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유라의 조력자 세 사람은 이 싸움의 핵심 전력이었다. 이수아가 해독한 SSD 파일에는 회장의 프로젝트 오리진 프로젝트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약물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약자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초인적인 실험이었다. 비동 별장이 신체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곳이었다면
A동은 지적 능력, C동은 정서적 통제를 실험하는 곳일 겁니다. 이수아가 분석했다. 최강호의 기억을 더듬어 세 곳의 비밀시설 위치가 특정되었다. A동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단지, C동은 해안 근처의 외딴 섬에 위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 개의 실험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서연의 잔혹한 행위 속에 숨겨진 모순을 발견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실험체를 경멸했지만 도윤에게만큼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SSD 기록에 따르면 서연은 도윤의 투약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때마다 연구진을 협박하거나 약물을 빼돌리려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서연이 프로젝트의 파괴를 위해 미리 심어둔 전자장치와 해킹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의 계획은 강 회장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 잔해 속에서 도윤만을 꺼내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가두는 것이었다. 수아는 서연이 폭발 직전 회장의 재산과 네트워크 관련 핵심 서버에 접근했던 로그 파일을 찾아냈다. 서연이 숨어있는 곳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회장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최종 공격 거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로그 파일이 가리킨 곳은 강 회장의 비밀 금융 그룹인 헤르메스 캐피털의 옛 본사 건물이었다. 이곳은 현재 폐건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지하에는 아직 회장의 막대한 비자금과 상속 구조를 통제하는 백업 서버가 존재했다. 강 회장은 분노했다. 감히 내 피를 이용해서 나를 찌르려 해? 그는 유라에게 서연의 위치를 확인하는 즉시 그녀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은 생포가 아니라 증거 확보였다. 유라와 조력자들은 회장의 경호팀이 움직이기 직전 폐건물 인근에 잠입했다. 최강호가 제공한 지하 환기구 도면과 박준혁의 현장 분석 덕분이었다. 회장의 목표는 서연을 잡는 동시에 그녀가 접근했던 서버의 데이터를 회수하여 자신의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유라와 조력자들이 폐건물 지하 서버실 문을 부수고 진입했을 때 서연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버실 중앙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서연을 중심으로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서연은 도도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봐, 유라 언니?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도윤 오빠는 내 거야. 내가 오빠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걸 했는데 당신이 감히 오빠를 병원 침대에 눕혀? 서연의 눈빛이 광적으로 번뜩였다. 그 순간 서버실의 모든 모니터의 카운트다운 숫자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5분. 유라가 서연에게 달려들자 서연은 손목에 찬 작은 장치를 눌렀다. 외부의 통신이 일제히 마비되었다. 강 회장과의 통신 연결도 끊어졌다. 유라가 서연을 제압했지만 서연은 웃으며 말했다. 너무 늦었어? 내가 이 모든 걸 파괴할 거거든. 이때 수아가 다급하게 외쳤다. 언니, 이 서버는 폭탄이 아니에요. 유언장 트리거예요. 모니터 속 카운트다운이 10초를 남겨두자 서연은 유라를 향해 섬뜩하게 속삭였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거 이제 내 거야. 오빠를 빼앗은 대가 아주 비싸게 치르게 해줄게. 3210. 건물은 폭발하지 않았다. 대신 서버실의 모든 모니터 화면이 순식간에 상속 완료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그와 동시에 회장이 외부에 설치해둔 비서팀의 통신망이 재가동되며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모든 금융계열사 지분이 서연 대표 명의로. 서연 대표님께 법적 상속권이 넘어갔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덫에 자신이 걸린 것이다.
서연은 회장의 상속 구조에 치명적인 트리거 장치를 심어두었고 자신이 위험에 처함과 동시에 모든 자산이 자신에게 넘어오도록 설계해둔 것이었다. 유라가 놀라 서연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어지는 순간 서연은 재빨리 서버실의 쪽문으로 도주했다. 유라는 허탈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 서연에게 막대한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며칠 뒤 강 회장이 쓰러진 후유증과 막대한 재산 상실로 인해 사실상 권력에서 밀려났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강 회장 일가의 모든 사업과 재산은 강서연이라는 이름 아래 재편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집착광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자금을 가진 이 세상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것이다. 도윤은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날 이후로 상태가 악화되어 일어나지 못했다. 의사가 말하길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유라는 모든 걸 실패했다는 생각에 울며 도윤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냥 우리 외국으로 이민 갈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그때 유라의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만이네요, 언니? 병원 경비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당장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도윤 오빠가 밤에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잘 알거든.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승리의 쾌감과 소유욕이 가득했다. 당신이 도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이제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졌어. 오빠를 내게 돌려보내. 아니면 당신의 남은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당신이 가장 아끼는 아이부터. 유라는 휴대폰을 쥐고 몸을 떨었다. 강 회장과의 공조는 끝났다. 서연은 이제 유라의 모든 것을 짓밟고 도윤을 다시 자신만의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유라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그녀의 진정한 그리고 마지막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중환자실 문 밖을 지키던 강 회장 측 경호원들을 경계하며 수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코드 이동 시작. 조력자들은 즉각 움직였다. 박준혁은 이미 병원 지하 주차장에 응급 환자 이송용 밴을 대기시켜 두었고 최강호는 병원 CCTV 시스템에 임시적인 블랙아웃을 유도했다. 유라는 주치의에게 서연의 측근이 병원에 접근하려 한다는 거짓 위협을 알린 뒤 응급 상황을 가장하여 도윤을 이송용 밴에 태웠다. 회장의 경호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막으려 했을 때 박준혁의 능숙한 제압술이 그들을 순식간에 무력화했다. 아이를 친정에서 미리 밴에 운영했던 합기도 도장으로 옮긴 유라는 도윤을 그곳의 가장 안전한 방에 안치했다. 네 사람은 이제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최후의 작전을 준비했다. 강서연이 상속받은 모든 계열사 중에 특히 헤르메스 캐피털의 비자금 구조와 얽혀 있습니다. 이곳이 핵심이에요. 유라는 도윤이 누워있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공격의 목표는 서연의 파괴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시스템의 붕괴여야 해. 그녀의 돈줄이 마르는 순간 그녀의 권력도 무너져. 최강호는 과거 회장 일가 운전기사로서 얻은 지식으로 서연의 자금 흐름과 주요 이동 경로의 취약점을 분석했고 유라는 이수아가 해독한 프로젝트 오리진의 데이터를 언론과 사법기관에 넘길 준비를 했다. 그러나 서연은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였다. 며칠 뒤 유라의 휴대폰에 발송된 GPS 좌표 C동 실험실. 그곳은 최강호가 회상했던 해안가의 외딴 섬에 위치한 정서적 통제 실험시설이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동은 폐쇄된 지 오래예요. 강서연이 우리를 유인하는 겁니다. 수아가 말을 했지만 유라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유라와 박준혁은 시동 실험실이 있는 섬으로 향했다.
나머지 두 조력자는 서울에 남아 서연의 금융망에 대한 동시 공격을 준비했다. 시동은 버려진 등대처럼 보였지만 지하로 연결된 통로에는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박준혁이 문을 파괴하고 진입하자 예상대로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중앙에는 깨끗한 모니터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위에 서연의 모습이 나타났다. 환영해요, 언니. 당신은 여전하네요. 도윤 오빠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죠. 서연의 얼굴에는 잔인한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유라를 비웃으며 곧바로 역공을 시작했다. 당신들이 그 SSD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였지. 서연의 지시로 수아가 해독한 프로젝트 오리진의 핵심 데이터가 언론에 익명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다. 다만 수아가 예상했던 불법 실험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 서연은 데이터의 일부를 조작하여 강 회장이 아닌 유라와 도윤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들이 프로젝트의 핵심 브로커였다고 덮어씌웠다. 순식간에 유라는 억만장자의 불법 실험을 도운 공범으로 몰렸다. 그녀의 합기도 도장 건물이 안전가옥으로 쓰였다는 사실까지 폭로되며 경찰과 언론은 도장으로 집중되었다.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라고 했잖아요. 서연은 모니터를 통해 섬뜩하게 웃었다. 당신 아이는 안전해. 하지만 당신은 이제 살인자 브로커가 될 거야. 그리고 도윤 오빠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거고. 유라에게 남은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박준혁에게 도장으로 돌아가 수아와 강호를 보호하고 조작된 데이터의 오류를 역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유라는 섬에 홀로 남아 모니터 속 서연의 위치를 역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시동섬은 서연의 마지막 통신 거점이었고 통신 지연 시간이 매우 짧았다. 서연은 유라가 올 것을 예상하고 섬에서 불과 10km 떨어진 방파제가 있는 무인 유조선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유라는 버려진 스피드보트에 시동을 걸고 파도를 헤치며 유조선으로 돌진했다. 유조선은 음침하고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었다. 서연은 유조선 중앙의 통제실에서 유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 드레스 대신 방탄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언니. 하지만 당신의 몸싸움 실력은 이제 소용없어요. 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어. 당신이 가진 건 아버지의 쓰레기뿐이야. 통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괴물. 유라가 서연을 도발했다. 그 말이 서연의 광기를 건드렸다. 서연은 총을 버리고 유라에게 달려들었다. 나를 괴물로 만든 건 당신과 도윤 오빠야. 유라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수했다. 아니, 너의 광기는 너를 그렇게 키운 강 회장과 아버지답지 못한 하윤철 때문이야. 당신은 그저 그들의 끔찍한 부산물일 뿐이야. 서연의 눈이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달려드는 유라를 향해 바닥에 놓여있던 총을 재빨리 집어들었고 이성을 잃은 채 방아쇠를 당겼다. 섬광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 유라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왼쪽 다리에 뜨거운 충격과 통증이 번졌다. 피가 솟구쳤다. 유라가 비틀거리자 총을 쏜 서연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공포가 그녀의 광기를 잠시 압도한 것이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유라는 고통을 억누르고 바닥에 떨어진 총을 향해 몸을 던졌다. 총을 들고 비틀거리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유라가 총구를 서연의 머리에 대자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굳어버렸다. 넌 내 남편과 다른 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어. 이제 끝내야지. 유라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서연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상속 데이터가 파괴되도록 설정했어. 당신이 잡으려던 회장의 모든 비리와 실험 데이터도 영원히 사라져. 당신 남편은 영원히 실험체 27호로 남을 거라고.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서연을 죽이면 모든 진실이 함께 묻힌다. 하지만 그때 유라의 귀에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한청처럼 들려왔다. 도망쳐. 유라는 정의나 진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생존이었다. 서연이 살아있는 한 그녀와 도윤, 아이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었다. 유라는 마지막 힘을 주어 서연의 목을 압박했다. 푸른 빛이 서연의 눈동자에서 사라졌다. 유라가 서연의 몸에서 물러섰을 때 유조선 통제실은 고요함에 잠겼다. 그녀는 서연의 시신 옆을 지나 그녀의 노트북을 열고 수아가 역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코드를 남겼다. 그리고 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도윤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렇게 유라는 도장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무인 유조선에서 강서연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공식 사인은 자살에 의한 익사. 유라가 남긴 코드는 수아에게 전달되었고, 수아와 조력자들은 며칠 밤낮으로 조작된 데이터를 바로잡고 프로젝트 오리진의 핵심 파일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확보한 증거는 강 회장 일가의 몰락을 넘어 배후에 얽힌 정치권과 국가기관의 비리까지 폭로할 수 있는 거대한 스모킹 건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 파일을 언론이나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서연이 남긴 허위 사실 때문에 자신이 공범으로 몰려 가족에게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유라는 자신이 겪은 지옥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남은 가족이 그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을 알았다. 유라는 조용히 수아에게 부탁했다. 확보한 파일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 암호화하여 보관할 것. 그리고 유라는 친정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복수해서 이겼다. 서연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나 유라는 웃지 않았다. 수많은 그림자와 피를 밟고 올라선 냉혹한 생존자의 그것이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아무도. 유라가 도윤의 사진을 끌어안으며 이야기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강 회장 일가의 몰락과 그 잔해를 차지하려는 새로운 권력자들의 싸움으로 시끄러웠지만 유라의 마음은 고요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정의를 세우지는 못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선택에 어떤 후회도 없었다.